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1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박영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의 뉴스 리액터 김민아 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얼른 넘어가 보죠.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MBS 조사 이해운 지명 잘못다 42%. 네, 전국 지표조사 결과입니다. 네, 오늘 1월 2주차 MBS 전국 지표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이고요. 전주에 비해 2%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9%,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3%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이해운 전 의원을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잘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였고요. 잘못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42%였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에서의 장관직 후보자를 수락한 이해운 전 의원을 제명한 국민의힘 처신에 대해서는 잘했다가 35%였고요. 잘못했다가 46%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매일매일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17대 국회에 입성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재산 등록 의무가 발생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공개한 가족 재산 내역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의 세 아들이 20여 년간 증여 및 친척회사 배당금 등 가족 찬스로 형성한 재산이 최소 13억 원 이상인 걸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삼형제가 20세가 되기 전에 모은 재산은 1억 4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한편 여야는 방금 전 이해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주 MBS 여론조사에는 한중 관계에 대한 질문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한중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6%,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응답이 48%로 팽팽히 맞섰습니다. 3박 4일 방중 일정을 끝내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야가 극명히 갈렸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정상회담으로 한한령 완화에 물꼬를 텄다는 입장인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서해를 중국에 조공 마친 셈이라면서 혹평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 홈페이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김민아 평론가 여기 되게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좀 가장 흥미롭게 본 조사 결과가 있다면 뭘까요? 뭐가 흥미로우십니까? 가장 흥미롭게 본 거 하나 꼽고 국민의힘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방송 다 잘렸지만 김은지 기자님 다른 방송 가서 말씀도 잘하시던데 왜 이걸 나한테? 저희 패널이시니까 말씀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야, 좋겠어요. 네. 무서워. 자, 2026년 새롭게 잘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부터 흑화되는 우리 김민아. 여기서 잘하시면 또 딴 데서 더 많이 부른다라는 말씀을 진짜? 드리면서 네, 야, 빨리 해보시죠.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쨌든 간에 이제 소폭 오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오차 범위를 감안하면 이제 횡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충분히 오를 만큼 오른 상태에서 횡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치 상황 같으면 뭐 김병기 의원 의혹, 강선우 의원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지지율에 일정 정도 영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여당 지지율도 그렇고 예. 그런 게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영향이 없습니다. 네, 그게 왜일까? 그게 왜일까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 그리고 이해운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했다, 이거는 이 지적이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거고, 일단 이해운 후보자 이 임명 찬반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잘못했다고 하겠죠. 그다음에 네. 민주당 지지자들도 잘했다고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네. 다만 그렇게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둘 정도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에서는 그렇지는 않다. 일단 이해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요 개별적인 어떤 캐릭터에 대한 찬반은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취지 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한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뭔가 철회하거나 민주당 정당 지지율의 어떤 타격으로 좀 나타나고 이러려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뭐 이게 그러면 이쪽이 아니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뭐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과거에 보수였던 사람들도 지금 일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 여론으로 나오는 건데, 거기가 빠져야지 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손이 안 가잖아요. 아까 앞에 인터뷰 하셨듯이 왜 저러나 싶잖아요, 계속.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저희 뉴스 인트로 했었습니다. 왜 저러나 싶고, 아까 어떤 분이 왜 이렇게 한동훈한테 집착을 하는 거냐. 댓글창에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쓰셨던데,
그게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치르려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데. 너무 예? 귀여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고양이 손은 좀 귀여운 것 같은데. 경구가 있잖아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아닌가? 예. 일본 만화에만 나오는 얘기인가? 네, 아무튼. 하지만 네. 귀여운 비유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인 어떤 소양이나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지금 그 정도 팬덤도 나름대로 있고 그렇죠. 하면은 예.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막 내쫓으려고 한단 말이죠. 심지어 지금 뭐 당원 게시판 논란 이런 거는 이 묵은 논란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뭐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건 이제 평론가나 이런 이제 입장에서의 문제인 거고 당에서는 그런 논란이 좀 있더라도 덮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진 않더라도 효과를 생각한다면 그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는 범죄적인 것이다. 범죄를 어떻게 덮고 가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범죄면 그러면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저 굉장히 중도적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네. 이런 결론을 내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 윤리위원장 되신 분은 원래 이제 법조인들 많이 자는 자리인 윤리위원장에 지금 사이버 안보 전문가가 간 거잖아요. 한동훈 맞춤형 인사인 것이고. 단계 맞춤형. 그렇죠. 거기다가 이분 또 윤호개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의 중국이 우리나라 여론을 장악을 해가지고 뭐 예? 앞으로 인터넷에 글 쓸 때는 국가 인증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분을 갖다 놓으면은 이분이 예를 들면 징계 결론을 내더라도 누가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억울하다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데 이렇게 가는 이유가 결국 뭐냐? 지금 지지층들이 원하기 때문인데 지지층들이 그걸 왜 원하고 어떤 심보로 원하는 것이냐? 윤석열은 지금 내란 일으켜갖고 탄핵당해갖고 이제는 뭐 끝나지 않았느냐? 그러면 자 공평하게 좋다 한동훈 탄핵 주도했고 한동훈 뭐 같은 저기서 나와가지고 탄핵도 주도하고 당신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신도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심보가. 그런 심보로 지금 한동훈만은 안 된다라는 여론이 예. 이 지지층과 이제 강성 당원들 사이에 있는 거고 그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장동혁 대표가 기왕 하는 김에 이 여론에 편승해서 정치적 경쟁자일 수 있는 한동훈을 제거해보자 이렇게 가는 걸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이게 설명이 되느냐. 그래서 이 얘기를 쭉 들었지만 사실 얼마나 하찮습니까 얘기가. 그게 다 뭐야 그게.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볼 때는 이런 정당 컬트 정당으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하는 소수의 요 응답층 말고는 나머지 중도를 포함한 이 진보에서부터 무슨 뭐 중도까지 유권자층은 선택지 자체로 안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당 지지율에 타격이 안 가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가 그런 걸 보여주고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당했으니 한동훈 전 대표도 당해야 된다라는 그 심정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거 유튜브가 왜 그렇게 뭐 소위 말하는 그거 유튜브에서 왜 그렇게 목을 놓아서 한동훈 하겠습니까? 그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그냥 해도 되잖아요. 뭐 서울시장은 나경원 의원이 해야 된다든지. 그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고성국 TV 오랜만에 가서 봤더니 나경원이 최고의 정치인이더라고요. 거기서는 보니까 그런 얘기만 해도 되는데 꼭 말끝마다 꼭 그 한동훈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이런 얘기 하느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런 심리가 있으니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아는 귀엽다. 총통 보러 왔다라고 하는 댓글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윤석열 계엄 역공당한다 얘기해준 사람 없어. 네, 내란 재판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네, 지난 5일 윤석열 씨에 대한 내란 재판에서 나왔던 발언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던 중에 윤석열 씨가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질문을 하겠다며 신문에 나섰습니다. 윤 씨는 총리하고 국무위원들이 사실 최소한의 정무 감각이라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대통령한테 계엄 선포해봐야 하루 이틀이면 해제될 텐데 그러면 대통령님만 유세 떠는 게 되고 창피스러울 수 있으니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했습니다. 윤 씨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총리나 장관들 그런 얘기 안 꺼내는 거 보고 좀 답답하지 않았냐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아무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이 계엄 선포한 거를 왜 아무도 말리지 않았느냐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한편 내일은 내란 결심 공판 하루 전인데요. 오늘 내란 특검 수사팀이 구형량을 정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윤석열 씨가 받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인데 특검은 이 가운데 강제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금고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재판은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구형량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구형량이요? 선고를 예상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구형량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사형이거나 하나 찍으시죠. 무기징역이거나 만약 제가 특검이면은 예. 사형 고형하죠. 이거는 정말 봐줄 음. 수가 없다. 예. 네, 그리고 계획이 너무나도 이제 창대하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아냥되자면 아주 창대한 계획을 노상원 씨랑 같이 논의한 게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사형이다. 이렇게 가야겠는데 근데 특검은 무기징역을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 네. 그러니까는 왜요? 네. 이 구형이라는 건 어쨌든 저 한도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한쪽에는 하지 않을까. 양쪽에 좀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주 스펙타클한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아주 악마 같은 그러한 생각을 했고 그러한 것들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양쪽에 놓고 판단하면 100 잘못한 거 100 근데 미실현된 거 한 50 이래가지고 빼기 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제 예상을 뒤엎고 이제 사형 이렇게 가면은 저는 잘했다라고 하고 무기징역 그렇게 하면 그렇게 미적지근해갖고 민주공화국이 되겠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론가가 이렇게 평론할 준비는 돼 있지만은 방송에 안 나가죠. 저희 지금 계속 방송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각에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특검에서 무기징역 구형해주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 선고하려고 한다라는 그 반농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팀플레이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팀플레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팀플레이가 항상 생각대로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건데 지기현 판사가 그 구속 취소 시켜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 취소 시켜줬을 때에 대한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내가 일단은 그 윤석열 측에 이 구속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단 받아줘가지고 검찰에다 패스를 하면은 검찰이 이제 그 즉시항고할 것이고 그러면 상급심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게 다시 뭐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아마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이 되거든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그 검찰이 옳았구나 하고서는 즉시항고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복잡한 생각할 거 없이 원론대로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뭐 원론대로 생각을 했는데 특검이 무기징역을 예를 들면 구형을 했어요. 근데 지기현 판사가 보기에 사형해서 사형 선고를 했다. 각자의 판단으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이게 판사가 사형 선고할 거니까는 무기징역 그렇게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네, 내일 나오는 결과를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씨는 아직까지도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서 지금 국무위원들이 자기를 안 말렸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게 이제 평론가가 하는 얘기인데 윤석열은 방송 나오고 왜 나는 아니다.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들 윤석열 씨는 방송에 안 나와요.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 신경질 내니까 이제 그만 방송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죠. 더 이상 이제 윤석열 씨의 말은 뭐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그만큼 법 논리에서는 사실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잡혀갔을 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꼭 들으세요. 잡혀갔을 때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잡혀갔어요. 그러면 모든 걸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십시오. 계획적으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죄질이 더 나빠져요. 우발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잠깐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닌데 잠깐 화가 나서 그런 거고요. 정말 승질나서 그냥 그랬는데 이렇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게 실패할 줄 알면서도 내가 이거는 계획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내가 그만큼 뭐 치밀한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걸 항변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뭐 만약에 본다면 근데 그런 수 써봐야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적으로 그런 판단을 뭐 만약에 그게 법적인 판단이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상태가 이상한 거고 윤석열 씨의 상태가 이상한 거고 두 번째로 정치적인 메시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의 계엄은 과연 잘했느냐에 대해서 보수 유권자층이 하는 얘기가 잘못했다죠. 장도혁 씨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뭐를 잘못한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뭐예요? 불법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이 독재 또는 왕정으로 되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대한 민주공화정에 대한 배신이다.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수 유권자층 상당수하고 국민의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계엄 선포를 할 정도로 민주당이 잘못하긴 했는데 결국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정권을 넘겨주지 않았느냐. 이 반헌법적 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이 극보수층의 어떤 생각 일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윤석열 씨의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거기서 국무위원들이 경제 얘기를 하고 외교 얘기를 하고 막 이랬는데 그거는 내가 반박을 하느라고 이게 뭐 시간도 늦어졌다 이런 건데 지금 뭘 얘기 안 해줬냐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당신이 탄핵되고 정권 넘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안 해줘갖고 내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요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정치적 맥락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아 국무위원들이 정권 넘어간다는 얘기 해줬어야지. 정권 넘어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 선언했잖아. 근데 누가 이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보수 유권자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민망하다고 생각을 하지. 법정 나와가지고 본인 책임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모로 좀 뭐랄까요 걱정이 됩니다. 진단을 받아야 되지 않나. 그분이 네, 그 약간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장량감경 받으려고 이상한 척하는 거 아닌가요? 못 믿겠습니다. 그런 건 인정 안 해줍니다. 그거는 진단이 제대로 돼야 해주는 것이지. 예. 근데 진단을 한번 받아보길 바랍니다. 뭐 무슨 상태인지 이게. 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트럼프 베네수엘라 석유 미국이 판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베네수엘라가 새로 체결한 석유 거래로 얻은 자금으로 미국산 제품만 구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베네수엘라 정부가 원유 최대 5천만 배럴을 인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이후에 베네수엘라 석유 장악을 본격화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원유 판매 수익금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자신이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매장량은 전 세계 17%에 달하는데 생산시설 국유화와 이제 독재가 이어져서 현재 생산량은 하루 100만 배럴, 즉 세계 생산량의 1%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천만 배럴에서 5천만 배럴은 30일에서 50일치 생산량인데 트럼프 정부의 유조선 봉쇄작전 이후에 출하되지 못한 원유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라서 미국의 원유를 수출해온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트럼프는 왜 이런다고 보세요? 왜 이러는 거에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 일단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마두로를 잡아온 거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인데 예. 예를 들면은 뭐 그거 얘기하면 이제 1시간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시간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예, 따로 한번 하겠습니다. 1시간 준다면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떠들어 보겠는데 네. 아무튼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등이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얘기하고 또 트럼프도 한번 베네수엘라는 혼내줘야 되겠고 그래서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기대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지지율이 올랐으면 좋겠고 좀 더 이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기대한 만큼 정치적 이득이 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거는 예상했을 텐데 마가 진영에서도 첫째 마가 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인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4분의 1 된 측면이 있는데 첫째 이거는 베네수엘라를 혼내준 건 잘했다. 예. 마두로는 혼났어야 되는 녀석이다. 이거 혼내준 건 잘했다. 네. 근데 둘째 베네수엘라를 가서 운영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안 된다. 이게 고립주의적인 성향하고 이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마가가 기대하는. 우리끼리만 하면 되지 왜 남의 것까지 그렇죠. 하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전 가서 어떻게 됐느냐. 돈만 쓴다. 그렇죠. 왜 베트남전 이런 거 다 그 마찬가지 맥락 아니냐. 베네수엘라 가서 또 무슨 늪에 빠지려고 그러느냐. 이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은 미국 내에서 베네수엘라 이거 가서 마두로 대통령 잡아온 거 잘한 거냐 물으면은 잘한 건 아니다. 이런 게 이제 높게 나오거든요. 잘한 거 아니다라는 이 응답에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 플러스 마가 지지층 일부가 껴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트럼프가 이런 여론 지형을 돌파하기 위해서 강조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명분도 있는 거지만 마두로 혼내주는 게 어쨌든 명분도 있는 거지만 이익이 우리한테 된다. 이거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림은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다시 들어가서 옛날에는 이제 있었는데 두 차례 차베스 때 특히 이제 지분을 완전히 몰수해가지고 쫓겨난 거잖아요 미국 회사들이. 예, 엑슨모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당한 대우 받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가서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석유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서 가서 찾아와. 당신들이 사업 가서 하면 돼. 이 얘기를 사전에 했던 건데 그 석유 회사들이 왜요? 이런 거죠. 왜냐하면 거기 베네수엘라에서 나오는 이 석유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채취하는 셰일 오일이나 이런 거하고는 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런 자기들이 추가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랍니까? 이러는 거고. 그래서 그 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베네수엘라를 그러면은 지금
침공했는데 얻은 이익이 뭡니까?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예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에 지금 임시 대통령을 하고 있는 로드리게스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너네가 중국에 팔고 이럴 원유를 우리한테 갖고 와.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좋은 데 쓸게. 이렇게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중국에 팔 거를 우리가 유조선 맞고 다 막아갖고 해상 봉쇄해가지고 못 팔게 했고 대신에 우리가 갖고 와서 우리 좋은 데 쓴다. 커봐라. 벌써 이익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1월에 중간 선거를 할 거거든요. 트럼프가 공화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간 선거에서 치면 이건 누구 같죠? 탄핵된다. 나. 그 한국인가 여기가 약간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전에 개엄하나요? 무섭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속내가 다 드러나는 거죠. 이런 이익이 된다라는 것까지 다 모아가지고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앱스타인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서 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를 하자 이런 계획인데 잘 될까는 모르겠습니다. 국제 정치까지 잘 해설하는 김민아 평론가, 느냐나님이 많이 방송 나오시라고 댓글 달았습니다. 저희 계속 그 국제 뉴스도 같이 좀 전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월 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장윤선, 박종화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